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이 계속 화제가 됐는데, 가장 화제가 많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접점에 있다, 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문학을 모르고서는 애플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접점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인문학이고 나발이고 아무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문학 열풍이 분 것이 아니고 업계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영자마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문학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게 인문학의 한 문제인데요, 지금 시중에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코스에 한 400만 원 해요.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카소 알죠? 피카소가 이 살롱에 앉아 있는데 어떤 귀부인이 와서 그림 하나 그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리는데 10분이 걸렸어요. 10분. 그런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10억.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니 10분간 그리고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하는 말이 10분이라뇨 40년 그린 겁니다. 40년 그리지 않고서는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인문학 한 코스에 400만 원? 그것도 몇 번 안 들어요. 일주일에 한 두서너 머리 해서 한 달 듣는데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 견리 사이, 야, 저 네 마디 설명하는데 400만 원이야? 저거 아는데 40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저게.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부는데 뭐가 잘 안 되고 미국은 되느냐? 미국은 사람을 상대로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고, 한국에서 인문학은 돈이 된다고 하니까 한 거야. 근데 돈이 안 되거든.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전문가들에 의하면 저 속에 우리 애터미 정신이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재심 합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애터미님은 다 알아. 그렇죠? 근데 재심 합력이란 말도 애터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말인지를 잘 몰라. 재심 합력이란 말은 후한서, 벌써 이상한 소리 나오죠. 후한서 초대 황제인 광무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재심 합력이라는 희호를 가장 많이 쓰셨던 분은 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쓰실 때마다 재심 합력,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 나가자, 그 말이거든요. 자, 견리사의는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논어에 나옵니다. 자, 견리사의. 자, 이익을 보거든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 요게 공자님은요, 가난하게 살아라, 이익을 보지 마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아이, 공자님이 제자가 3천인데 초가집에서 어떻게 3천을 기르냐고. 한 성이에요, 성집이.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는 이 논어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사서삼경이 뭡니까? 사서가 대학, 중용, 논어, 맹자예요. 그렇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이게 삼경입니다. 삼경이에요. 거기다가 두 개를 예기나 춘추를 넣으면 시서 오경이 돼요. 사서 오경이 된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견리사희,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다. 다시 말하면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자기 이익만 챙겨. 그것이 그렇게 챙기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 안 해. 그러면 그 라인이 살아남을까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아이고 똑똑하네.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그래서 그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우리 박 회장께서 저 결리 사이 자리에 하필 완리를 집어넣었어요. 기억하시죠? 응. 하필 완리. 이것은 왜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맹자는 공자보다 3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자를 공자의 법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맹자가 하필 완리라고 얘기한 것은 요 결리 사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요게 하필이면 왜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이거든. 요게 어디 나오냐면 맹자라는 사서 삼경 중에 책을 딱 넘기면 양해왕 장구라는 제 1장이 나와요. 1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이 말이. 그 문장에 이 하필할리가 2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해왕이라는 분이 양나라 해왕이라 그 말이야. 양해왕이라는 분이 맹자가 찾아와니까 노 선생께서는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왕 하필완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왜 이익을 이야기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대신은 자기 이익을만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관료는 또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면은 이놈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아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는 이익을 챙기지 마시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합니다. 인의를 챙기세요. 인의. 그러니까 인의를 챙기면 이익이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자기 이익만 챙기면 그 밑에, 그러니까 로얄이 자기 이익을 챙기면 그 밑에 스타도 어떤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긴다. 스타가 자기 이익만 챙기면 그 밑에 샤론도 자기 이익 챙긴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내가 애터미는 좋은데 전혀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둘래. 그제도 내가 그 전화를 받았어. 애터미는 정말 하고 싶은데 그냥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둘란다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익이 안 됐죠. 그것이 의로운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즉 결리사예요 그게. 맹자가 말한 하필완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무슨 도덕 군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익이다. 로얄이 스타를 위해서, 스타가 샤론을 위해서, 샤론이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세일즈 마스터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그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결국 이익이 돼요. 무한단계 적립이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왜? 저게 변하면 회사가 망하거든요. 두 번째 휴수동행. 휴수동행. 이 휴자는 휴대폰 할 때 휴자입니다. 예. 휴대폰 참 글자가 더럽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네 이게. 예. 요 숫자는 손숫자입니다. 동행. 요건요 사서 삼경 중에 삼경에 해당하는 시경에가 있습니다. 시경에 있어요. 시경에 북풍이라는 시가 있는데 북풍이라는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진눈깨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 엄동설 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잡고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추우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이 겨울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이 북풍 한설이 몰아쳐요. 그렇죠? 나 혼자 갈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같이 가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스폰서가 자기 양쪽 PV를 맞추기 위해서 파트너를 동원해서 배팅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파트너들은 모르고 해. 그게 자기 이익인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 양쪽 PV 맞추기 위해서 그따구 짓거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려. 그리고 싸워.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2년 전하면 싸워. 이놈 저놈 하면 싸워. 그러면 그 조직이 되겠냐고요. 망해요. 손잡고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요. 저게 휴수동행입니다. 자장격진은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장은 장차장이란 뜻도 있지만은 장수장자, 여기서는 장수장자. 격은 실격자입니다. 공격할 때 그 격자입니다. 예. 시는 그것이라는 대명사니까 스스로 장수가 돼서 공격해 나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애터미 회원 300만은요 사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예요. 전부 다 회사와 1:1 계약 관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예요. 우리 박정수 단장이 회사에 회장 하나, 사원 하나 그렇게밖에 없었다. 부사장이 사원이다. 근데 여러분은 더해. 자기가 사장이면서 종업원이야. 한 사람밖에 없어. 개념이 그래요. 아무도 스폰서라고 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 스폰서가 이런 봉급 줍니까? 안 줘요. 수당 줍니까? 안 줘요. 누가 줘요? 회사가 줘요. 다시 말하면 회사와 1:1 관계예요. 그런데 왜 스폰서 파트너 간에 재심 합력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게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스폰서가 파트너 뜯어먹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반대도 있어요. 스폰서를 겁박해가지고 스폰서 뜯어먹는 파트너도 있어. 그게 원래 이제 건달기질들. 사회적으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번 사람은 있지만은 끝까지 그 부를 지키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없어요. 세상이 치는 자연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자장격지니까 스스로 장수가 돼서 스스로 쫄병은요 군대에서 쫄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그러면 장교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장교가 무식하면 부하 다 죽여. 부하 다 죽여요. 제가 판단하기에 애터미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견뎌내는 사람, 즉 자제력을 가진 사람만 성공하고 겸손한 사람만 성공합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다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많은 자기개발 학자들이, 로버트 키오사키도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노마지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인데, 아니 옛날에 늙은 말은 그거 어디다 써먹었고, 전쟁터에 타고 나가지도 못하지, 수레를 끌고 가기도 못하지, 밥이나 축 내지 쓸 데가 없어요. 그래 제 나라 춘추 전국시대 얘기입니다. 제 나라에 환공이라는 군주가 있는데
춘추 5패 중에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 밑에 관중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공이 이웃나라인 고죽국이라는 나라를 쳐서 땅을 뺏기 위해서, 그런데 쉽게 뺏을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저항이 심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봄에 갔는데 겨울에 이제 나라를 뺏고서 돌아와. 근데 이제 완전히 평정된 것도 아니야. 돌아와. 그런데 하도 멀리 갔으니까 환공이 우리 큰 길로 가지 말고 지름길로 돌아가면 제 나라로 빨리 갈 수 있다. 그 임금이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게 됐어, 군대가. 근데 눈이 내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 눈이 내린 천지가 하얘니까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큰 걱정에 빠졌어요.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만약에 이때 적병이 매복을 해 있다면 전멸하는 거야. 이제 전멸하는 거야. 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중이 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늙은 말을 데려오세요. 부하들한테 데려오게 해서 늙은 말을 고삐를 풀어놨더니 그 자식은 그 길을 다녀본 경험이 많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 길을 따라가, 더 늙은 말을 따라가면 대로가 나옵니다. 따라가 보니까 과연 대로가 나와. 이게 노마지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배울 게 있다, 그런 말. 배울 게 있다. 예. 이게 공자가 말한 불치하문이에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그리고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비법은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상호 신뢰하면서 힘을 합하고, 우리 3대 문화 있죠. 원칙을 지키고 동반성장하고 서로 나누면서 같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겸손히 배우면 성공해. 상황이라는 사람은 공숙자 재상 집에서 식객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식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공숙자가 보니까 젊은 놈인데 30대인데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위 회양한테 제가 죽거든 우리 집에 상황을 재상으로 쓰세요,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 스폰서들 밑에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똘거지 같은 놈 하나 데려왔어. 요거 굉장한 놈입니다. 사람을 잘못 판단하죠. 근데 위 회양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숙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신하들을 다 나가도록 하고 1대1 독대를 해요. 독대를 위양하고. 그러면서 폐하, 상황을 재상으로 쓰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죽이세요. 만약에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이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죽이세요. 그러니까 유양이 알았네 알았습니다. 그거 나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숙자가 보니까 대답을 건성으로 하고 나가. 왕은 유혜양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노인네가 이제 드디어 노망을 했군. 어떻게 자기 집에 가신 나이 젊은 놈을 재상으로 쓰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고는 상황을 불렀어. 공숙자가 자네한테 내가 미안하네. 자네를 재상으로 쓰든지 자네를 지금 즉각 죽이라고 했으니 자네는 빨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가게, 이렇게. 그래, 우리가 있는 분이죠. 그랬더니 상황이 대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께서 저를 재상으로 쓰지 않으신다면 죽이지도 않을 겁니다. 왜? 나를 우습게 봤다, 이게. 우습게. 저런 놈을 내가 왜 죽여? 응? 그 뒤로 상황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과연 제상으로도 안 쓰고 죽이지도 않아. 그래서 옆에 그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로 가게 됩니다. 진나라로 가서 그 강대한 국가인 진나라의 제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왕은 상황을 알아봤어요. 아하, 요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알아봤는데 이 나라 회양은 상황을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로 가서 제상이 돼서 진나라의 변법, 다시 말하면 구제도를 싸그리 뜯어 고치는 거야. 응? 특이문화 척결 그러면서 그냥 팍 이렇게 배팅 추방 이러면서 진나라의 제도를,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 힘이에요. 힘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중국에 지금 동상을 세워놨어요. 이 사람 상황이라서. 상군절전이라는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을 고쳤는데 배팅 추방, 배팅 온 놈은 혼내준다, 배팅 안 온 놈은 상주다. 안 믿어. 그러니까 상황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남문에다가 요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는 놈은 오늘 같으면 10억을 주겠다. 그렇게 백성들이 보고는 별 미친놈이 다 있네. 기둥 뽑아서 옮긴다고 10억을 줘? 근데 그보다 더 미친놈이 그걸 뽑아가지고 옮겼어. 그랬더니 진짜 10억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그래 백성들이 어때요? 아, 조정이 하는 말은 거짓말을 안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네? 아니 또 나무통 옮긴다고 10억을 줘? 그 천금이라고 해서 천금은 지금 10억이 더 될 겁니다. 천금을 줬어. 그래 놓고 백성이 정부를 믿자 변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국가를 상황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예요. 좀 보니까 뭐 별것도 능력이 없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노마지지처럼 늙은 말도 지혜가 있다. 아무리 당신이 보기에 우스운 사람도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많은 이 로얄 리더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말을 전달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몇 사람이 내 말에 호응했느냐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 기초 체력이 다져집니다. 거절을 당하면 처음에는 기분 되게 나쁘죠. 되게 나쁘고, 아니 저 친구가 이걸 거절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한 친구가 거절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자꾸 당하면 면역성이 생겨. 강해져. 어떤 제도 또는 어떤 규정, 어떤 법을 가져왔을 때 그 법이 똑같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국민이 받들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대성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국가 원수를 뽑았는데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너나 헐없이 대통령제를 받아들여요. 미국 법을 그대로 벗겨가지고. 그런데 후진국 대통령 중에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계속 하다가 총 맞아 죽거나 전부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 왜 그럴까요? 미국의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문화. 그래서 문화를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실증적 분석입니다. 실증적 분석이에요. 실증적. 이걸 파지티브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진술에는 분석에는 파지티브가 있고 노마티브가 있는데 노마티브는
규범적 분석을 노마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증적 분석은 사실이 이렇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예요. 제가 이거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옳지 않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if then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것만 저는 분석해 드리고 좋으냐 나쁘냐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노마티브 분석은 이건 규범적 분석이에요. 옳다 그르다. 이건 경제학을 한 다음에 맨 나중에 하는 얘기예요. 이건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듯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애터미가 매년 40~50% 성장을 해. 그럼 어때요? 아, 이것 봐라, 이놈들 봐라, 저거 돈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재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저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우리는 지금 성장을 못하고 제로 성장 상태인데 저 자식들 봐라, 40~50% 성장을 해? 아이고, 저거 먹을만하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회원들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 문화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게 돼 있지 않고서는요,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상 누각이에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 문화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기에 굉장히 넓지만은 핵심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원칙 중심의 문화. 원칙은 그것은 자연법칙이에요. 원칙 중심의 문화.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 동반 성장의 문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은 왜 버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소득이 생긴다. 소득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왔는데 소득이 생겼다? 그건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이전 소득이라고 누군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뭔가 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줘요. 그건 천부적 인권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득이 생겼다? 그건 착취예요. 그건 대단히 비신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려면요, 인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그냥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 생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생산을 하니까 소득이 생겼어요. 그럼 뭘 생산하냐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생산을 어떻게 데피니션 하느냐,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생산의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체제가 바뀝니다. 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생산은 요 생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이걸 생산이라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의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생산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인간의 효용을, 유틸리티, 인간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이 생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정의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북한 같은 경우에 생산, 즉 물적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서비스만 생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자, 이게 뭐가 있어요? 농사 짓는 거. 지가 쌀아 만들었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채취하는 행위, 이게 생산이에요. 두 번째는 재화를 가공, 또 변조,
변조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나 산에서 나무를 베다 주니까 그걸 통나무로 쓰지 않고 잘라서 가구를 만들었다. 이 사람도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왜? 통나무를 그냥 쓰는 것보다 가구를 쓰는 것이, 가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만족을 증가시켜줘. 그러니까 생산이잖아요. 세 번째,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요게 들어갑니다.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이게 생산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양질의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착취라든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는다예요. 요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생산은 도대체 뭐가 있어야 생산이 되느냐? 전통적으로 이걸 생산 요소라고 그럽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가 있어요. 토지 랜드라고 부릅니다. 이 토지는 요 땅 이것뿐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산 수단을 모두 토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경치, 바다의 물고기, 공기, 햇빛, 강가의 모래와 자갈, 이걸 토지라고 불러요.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혜택, 이걸 토지라고 불러요. 이게 있어야 생산이 가능해. 공중에서 생산 활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땅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건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산 수단이에요. 두 번째,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캐피탈.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수단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수단이에요. 주판은 자본입니다. 주판을 사용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생산성이 높아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이크도 자본, 이 건물도 자본이에요. 책상, 의자 전부 자본입니다. 자본이 없어도 생산이 가능해요. 땅바닥에 퍼즐을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강의에 집중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할 때 생산성이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 자본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입니다. 공장, 기계, 도구, 설비, 건물, 이런 걸 전부 자본이라 그래요. 돈은 뭐냐? 돈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본이 아닌데 개인 차원에서는 자본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돈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 페이퍼, 종이를 가지고 자본을 사들일 수 있어. 그러나 국가는 그 자본 아닙니다. 주식도 자본 아니에요. 국가는. 그러나 개인 차원은 자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노동입니다. 노동, 레이버. 노동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 힘과 정신적 활동을 노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고달프게 살았던 이유는 뭘 갖지 못해서? 생산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산수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체제와 역사는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만 가지고 있느냐? 노동만 가지고 있어. 노동만. 앞으로도 노동만 가지고는 부자 못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 체제가 바뀝니다. 그 체제가 바뀌어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산업혁명 시대예요. 산업혁명 시대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뭐냐 이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산업혁명 시대에 임산부도 하루 16시간씩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았어요.
아이가 4살 때부터 하루 12시간, 16시간씩 일을 해야 겨우 그 집안이 먹고 살았어. 영국 의회에서 일을 12살부터 시키자라는 법안이 거부됐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자본론, 다스 카피탈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분석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마르크스입니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 영국은 정당이 보수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어요. 그렇죠?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서구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에 기독교 민주당이 있고 사회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기독교 민주당이 있고 사회당이 있어요. 한쪽은 대기업을 또는 중요 국가 기관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들이에요. 보수당은 가능하면 개인 소유를 늘리자는 거예요. 생산수단의 소유가 모든 걸 가져요.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는 것도 생산수단을 가진 자손이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노동밖에 안 가진 자손은 흙수저 물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놈은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통계청에서 2005년부터 그 통계 작성 시작했죠. 빈곤 탈출률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가 평생 동안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이게 2005년, 2006년에는 약 30%, 7명, 10명 중에 3명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10명 중에 7놈이 평생 가난병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12년, 13년에 2명으로 떨어졌어요. 10명 중에 2명만 빈곤에 탈출해요. 나머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 이 문제예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수단을 갖지 못했어요. 그 부모가 생산수단을 갖지 못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회사의 지분이나 공장이나 넓은 땅이나 압구정 등의 건물이나 이 생산수단을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그건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걸 물려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놈은 꼭 이놈만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평생을 가난하게 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토지와 공장만이 자본이 아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수단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생산수단이에요. 자, 우리가 태어난 시대는 요 시대입니다. 우리 주 산업이 뭐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이건 소득 기준이고 이건 고용 기준이에요. 그 당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3%였어요. 그리고 공업, 서비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쑥 내려오면서 자 2014년에 농림어업에서 생산되는 GDP가 몇 퍼센트예요? 2.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예요? 5.7%. 5.7%의 노동자들이, 농촌 노동자들이 2.3%밖에 생산을 못한다는 것은 농촌 소득이 평균 도시 소득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자, 그런데 광공업은 30%인데 광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7%인데 노동자는 생산이 30%라는 것은 뭐예요? 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이 높다 그런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서비스업을 보세요. 서비스업은요 현재 67.2%의 GDP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예요? 73%, 77%예요. 77%가 67.2%밖에 서비스에 생산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멍가게가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구멍가게가 평균 소득도 못 올리고 있다. 농사지어서 될 것 같아요? 이거 농사지어서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점점 사회가 서비스화하기 때문에 농사도 서비스와 결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제품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농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서비스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서비스로 아예 나섰어요. 그럼 여기서 뭘 가져야 돼? 생산수단,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지 않고서는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생산수단을 가지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